1920년대 말이죠. 역사상 진짜 가장 화려한 파티가 열렸어요. 근데 그 파티의 끝이 정말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자, 오늘 바로 이 거대한 거품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다가 터져버렸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이 질문 뭔가 요즘 얘기 같지 않나요? 딱 100년 전 일인데 말이죠. 마치 오늘 우리 경제를 거울로 보는 것 같아요. 과연 역사는 반복되는 걸까요? 오늘 저랑 같이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정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빚으로 쌓아 올린 파티입니다. 이 엄청난 과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1차 세계대전이 딱 끝나고 미국은 말 그대로 승전국으로서 축배를 들었죠. 그때부터 자동차, 라디오, 전기 이런 신기술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일상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광란의 20년대라고 부르는 시대가 바로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제 미국은 세계의 돈을 빌려주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된 거죠. 이 엄청난 파티를 가능하게 한 첫 번째 엔진. 그게 바로 할부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당장 큰 돈이 없어도 괜찮았던 거예요. 덕분에 보통 사람들도 나도 이제 최신 자동차를 몰고 라디오를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꿈에 부풀게 된 거죠.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당시 고가였던 자동차나 라디오 10대 중에 무려 6대가 할부로 팔렸다는 거예요. 상상해 가세요. 말 그대로 미국 전체가 미래의 벌돈을 미리 당겨서 현재를 즐기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소비 시장보다 훨씬 더 뜨거운 곳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주식 시장이었죠. 신용거래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단돈 10달러만 가지고 100달러어치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였어요. 이러니 전례 없는 투기 광풍이 불어닥친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게 더 이상 부자들만의 게임이 아니게 됐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B2,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문화가 그야말로 미국 전역을 휩쓸어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죠. 광란의 주식시장, 이 거품이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부풀어 올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가속도입니다. 보세요. 해가 갈수록 수익률이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러다가 1928년에는 단 1년 만에 48%? 정말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시장의 광기가 그야말로 정점에 달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도 지금이랑 참 비슷해요. 당시의 이 붕도요, 무한한 미래를 약속할 것 같았던 아주 흥미로운 신기술 주식들이 이끌었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바로 RCA,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회사들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장입니다. 1929년의 대폭락. 네, 마침내 그 화려했던 파티는 끝이 났습니다. 89.19%.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1929년 최고점에서 불과 3년 뒤인 1932년 최저점까지 다우존스 지수가 무려 89%나 폭락한 겁니다. 이건 그냥 떨어진 수준이 아니라 거의 모든 가치가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셈이에요. 이때는 우량주라고 안전한 것도 아니었어요.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기술주 열풍을 이끌던 RCA나 GE 같은 회사들 주가도 97% 넘게 폭락하면서 말 그대로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붕괴는 정말 전면적이었어요. 아니 그냥 좀 떨어진 게 어떻게 이런 대재앙으로 번졌을까요? 핵심은 빚이었습니다. 빚으로 잔뜩 부풀려진 시장은 작은 충격에도 너무나 취약했던 거죠. 주가가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돈을 빌려준 증권사들이 당장 돈 갚으라고 마진콜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돈을 갚으려면 주식을 팔아야 하고 그 매물이 또 주가를 떨어뜨리고 이게 바로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끔찍한 악순환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장으로 갑니다. 주식시장 붕괴가 어떻게 대공황으로 이어졌는가? 그냥 주식시장이 망한 걸로 끝나지 않고 왜 이게 10년짜리 악몽이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배경엔 결정적인 정책 실패가 있었습니다. 실물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불과 3년 만에 실업률이 3%대에서 거의 25%까지 치솟아요. 일하는 사람 4명 중 1명이 직장을 잃은 겁니다.
경제 규모는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주식시장에서 시작된 불이 이제 실물 경제 전체를 집어삼켜버린 거죠. 상황을 최악으로 만든 건 정말 안타까운 정책 실수들이었어요. 첫째, 연준이 돈을 풀어야 할 때 오히려 금리를 올려서 돌줄을 막아버렸고요. 둘째, 전 세계가 힘을 합쳐야 할 판에 높은 관세를 매겨서 무역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이제라는 제도에 묶여서 정작 필요할 때 돈을 찍어낼 수도 없었죠. 이건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었어요. 이렇게 깊은 경제적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는 길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요. 그 과정에는 또 한 번의 세계 대전이 있었습니다. 회복의 여정은 정말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19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급한 불은 껐지만 이걸로는 부족했죠.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마침내 1941년에 미국까지 참전하면서 전쟁 물자를 만드느라 막대한 정부 지출이 일어나는데요.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전쟁이 대공황을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가 1929년에 최고점을 다시 회복한 건 1954년이 되었습니다. 25년 만이었죠. 전쟁이 경제에 미친 효과는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20%에 육박했던 실업률이요. 군수공장이 24시간 돌아가면서 1%대로 뚝 떨어집니다.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가 된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인류 최대의 비극이었던 전쟁이 역설적으로 미국 경제를 살려낸 셈이니까요. 자,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가장 중요한 질문 앞으로 데려옵니다. 과연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 끔찍했던 과거의 실수로부터 과연 교훈을 얻었을까? 하는 질문이죠. 가장 큰 교훈이라면 바로 이거겠죠. 오늘날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은 1929년과는 그냥 정반대입니다. 그때는 돈줄을 쬐었지만 지금은 돈을 풀죠. 그때는 관세 장벽을 쌓았지만 지금은 국제 공조를 합니다. 은행이 망하게 내버려두는 대신 어떻게든 구제해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하죠.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때를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품이 아예 안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품은 언제든 다시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대공황이라는 정말 값비싼 수업료를 치른 덕분에 이제는 적어도 금융위기가 1929년처럼 끔찍한 대공황으로 번지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정책 도구들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금융 붕괴가 대공황으로 번지는 걸 막는 법은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애초에 이런 거품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막는 법도 배웠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역사가 우리에게 남겨놓은 숙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